법원 앞입니다. 서울가정법원.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 앞 계단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나이 44. 그런데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55은 되어 보입니다. 이마의 주름이 이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새겨놓은 듯합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굵게 튀어나와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울퉁불퉁하게 굳어 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12년을 일한 사람의 손입니다. 이 남자 왼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소장입니다. 피고일란에 적힌 이름이 3개. 이 남자의 친동생들입니다. 남동생 2, 여동생 1.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란 피부치를 상대로 이 남자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동생을 법정에 세우려면 얼마나 처절해야 하겠습니까?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건대 돈이 아까워서 소송하는 게 아닙니다. 분해서 소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을 때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법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왜 이 사람이 계단 위에서 서류 봉투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는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12년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것이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떨리는 발이 마침내 한 발짝을 옮기기까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 편의상 대성이라 하겠습니다. 대성이는 1981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수원 시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그 철물점 옆에 붙은 작은 방에서 삭바느질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굶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대성이 밑으로 동생이 셋 있었습니다. 둘째 대준, 셋째 대식, 막내 여동생 미영. 2년 터울로 줄줄이 태어난 사남매. 여러분, 80년대 서민 가정의 장남이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남은 사람이 아니라 기둥이었습니다. 집안의 기둥. 대성아, 내가 말이지. 동생들 잘 돌봐라. 아버지의 이 말씀 한마디가 이 사람의 어깨에 보이지 않는 짐을 하나 올려놓은 셈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짐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뿌듯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믿으시는구나. 내가 이 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구나. 대성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니, 착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 아이는 자기라는 게 없는 아이였습니다. 과자가 4개면 동생 셋한테 먼저 나눠주고 마지막 하나가 부서진 거여도 웃으면서 먹는 아이. 중학교 때 반에서 1등을 해도 자랑 한 번 안 하고 대신 동생 대준이 숙제를 도와주느라 밤을 새는 아이. 이런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겨울에 패딩 점퍼를 하나 사야 하는데 넷이 입기엔 돈이 부족하니까 어머니가 대성아, 너는 아빠 외투 물려받아라 하셨답니다. 대성이는 내하고 아버지의 낡은 외투를 입었습니다. 소매가 길어서 손이 안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놀렸는데 대성이는 이게 더 따뜻해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속이 어땠을까요? 14살짜리 아이 속이. 제가 감히 짐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가족에겐 웃음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아버지가 용돈을 쪼개서 내 봉투에 나눠주시면 내 남매가 와 하고 소리 지르던 그 장면. 어머니가 끓여주신 떡국을 넷이 머리를 맞대고 먹던 그 부엌.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적어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대성이의 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수학을 잘했거든요. 동생들한테 수학 가르쳐 주는 게 재미있어서 나중에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우리 대성이가 선생님이 되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하셨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대성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 전교 5등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앞날은 탄탄했어야 했습니다. 대학 가서 교직 이수하고 학교에 발령받고 교단에 서서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며 자기 가정도 꾸리고 그게 대성이한테 주어졌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대성이가 18살이 되던 해 겨울, 이 가족의 운명이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철물점이 무너졌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의 한파가 전국의 자영업자들을 쓸어버리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거래처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받아야 할 외상값 3억이 날아갔습니다. 거기에 철물점 운영을 위해 빌린 은행 대출금 2억 8천, 경기가 어려울 때 급한 불 끄려고 손댄 제2금융권 대출과 사채까지 합치면 총 빚이 9억 원이 넘었습니다. 9억. 여러분, 1999년에 9억입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그 이상의 무게입니다. 서민 가정의 가장이 평생을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 아버지는 쓰러지셨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철물점에서 독촉 전화를 받으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바닥에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간신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심장에 스텐트를 3개나 넣으셨고 이후 격한 신체 활동이 불가능해지셨습니다. 51살이셨습니다. 가장이 사라졌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빚은 9억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채권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에 빨간 스프레이로 X자가 그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셨는데 사채업자가 어머니 앞에서 신발장을 발로 차고 갔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대성이가 봤습니다. 18살짜리 소년이 어머니가 낯선 남자 앞에서 무릎 꿇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대성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때까지 쥐었지만 18살짜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생들은 방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준이가 16, 대식이가 14, 미영이가 12살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빠 무서워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대성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삭바느질밖에 할 줄 모르시고 동생들은 아직 어리고 그럼 자기가 해야지. 장남이니까, 맏이니까. 아버지가 내가 맏이지 하셨으니까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교육대학교에 합격 통지서가 와 있었습니다. 대성이의 꿈이 들어있는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를 책상 서랍 맨 아래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대성이는 19살에 사회에 나왔습니다. 첫 직장은 공단 소재 공장의 생산직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프레스 기계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물류창고에서 상하차 작업을 했습니다. 2개의 직장, 하루 19시간 노동, 수면은 4시간에서 5시간. 이걸 주 7일 했습니다. 쉬는 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쉬면 이자가 불어나니까. 한 달 수입이 35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거기서 본인 생활비 40만 원을 빼고 나머지 전부를 빚상환에 쏟아부었습니다. 40만 원으로 고시원비, 식비, 교통비를 해결해야 했으니 밥은 하루에 한 끼 반.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 점심은 공장 구내식당, 저녁은 건너뛰거나 라면 한 개.
고시원 방은 1.5평짜리 창문 없는 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동생들 등록금을 대고 있었습니다. 대준이 대학 등록금, 대식이 대학 등록금, 미영이 대학 등록금, 그리고 어머니 생활비, 아버지 병원비, 약값, 전부 대성이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1년, 2년 한 게 아닙니다. 12년을 했습니다. 19에 시작해서 31가 될 때까지 남들이 대학에서 캠퍼스를 거닐고 연애를 하고 첫 직장의 설렘을 느끼고 친구들과 술잔을 부딪히고 결혼을 꿈꾸고 내 집 마련을 계획하던 그 20대를 이 사람은 통째로 단 하루의 예외도 없이 빚 상환과 가족 부양에 갈아 넣었습니다. 31살이 되었을 때 대성이의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2군데,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양쪽 무릎 연골 손상, 손가락은 관절이 굳어서 완전히 펴지지 않았습니다. 프레스 기계에 왼손 약지 끝마디를 잃었습니다. 산재 처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쉬면 돈을 못 버니까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그래도 9억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이자를 포함해서 간신히 갚아 나갔습니다. 중간에 원금이 도저히 안 줄어서 미칠 것 같은 시기도 있었고 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잠이 오지 않는 밤도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31살 되던 해 12월 마지막 상환금을 입금했습니다. 9억 완납. 12년 만에. 그날 대성이는 고시원 방에 돌아와서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울면서 웃은 건지 웃으면서 운 건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이제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31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사의 꿈은 접더라도 이제 내 이름으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빚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 9억보다 더 무거운 것이 들어앉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동생들의 입에서 나올 어떤 말. 그 말이 이 사람의 12년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목격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격자가 누구였는지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동생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혈압이 좀 올라가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성이가 2개의 직장을 뛰며 하루 4시간 자고 손가락 한마디를 잃어가며 빚을 갚고 있던 그 12년 동안 동생 셋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둘째 대준. 이 사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등록금은 물론 형이 됐습니다. 대준이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영악했습니다. 졸업 후 법무법인에 취직해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았고 30대 초반에 연봉 7천을 넘겼습니다. 차도 뽑았고 강남에 월세방도 얻었습니다. 대준이가 결혼할 때 형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 나 결혼하는데 좀 도와줘. 대성이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고. 대준이가 말한 금액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웨딩홀 보증금이랑 예단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대성이의 통장에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빚 갚느라 저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빚을 지면서 동생 결혼 비용을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대성이한테 왜 그러냐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거절을 못합니까? 당신도 힘든데 왜요?
이 사람한테는 거절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부탁하면 들어주는 것, 그게 형의 도리라고 뼛속까지 각인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맞으니까. 이 주문이 수십 년에 걸쳐 이 사람의 자아를 갉아먹어 자기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는 능력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착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학대의 결과물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오랜 착취의 결과물. 대준이 결혼식 날 대성이가 갔습니다. 세탁소에서 빌린 양복을 입고 축의금 봉투에 500만 원을 더 넣어서 건넸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더 빼낸 겁니다. 대준이가 봉투를 받더니 고마워 형 이러고는 장인어른 맞으러 돌아갔습니다. 5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 고마워에 12년치 빚 상환과 2천만 원이 담겨 있었는데 5초짜리 감사였습니다. 셋째 대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세상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대성이의 꿈이 뭐였습니까? 교사였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린 시절 꿈이 건축가였다고 합니다. 큰 건물 짓는 사람. 공교롭게도 셋째 대시기가 그 길을 간 겁니다. 형이 포기한 대학, 형이 포기한 꿈의 근처를 동생이 형 돈으로 걸어간 겁니다. 대시기가 그걸 알았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형, 너는 뭘 하고 싶었어? 이 한마디를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대시기는 중견 건설사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고 30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형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이번에는 1,000만 원. 형, 전세 보증금이 좀 부족해서. 대성이는 또 빌려서 줬습니다. 막내 미영이, 여동생입니다. 디자인을 전공했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넷 중에 대성한테 가장 잘한 편이었습니다. 생일 때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명절에 전화도 했습니다. 간혹 용돈이라며 20만 원, 30만 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한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둘이 생기고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자기 살기가 빠듯해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오빠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는 강 하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미영이는 그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2년 동안 대성이가 동생 셋한테 쓴 돈을 합산하면 등록금, 생활비, 결혼자금, 전세 보조금을 포함해서 비상환액 외에 추가로 약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빚 9억에 더해서 1억 2천. 이 사람이 12년 동안 번 돈 중 자기한테 쓴 건 고시원비와 삼각김밥 값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유산 이야기.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에 수원에 3층짜리 낡은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철물점이 들어있던 건물. 부도가 났을 때 이 건물도 경매에 넘어갈 뻔했지만 대성이가 간신히 대출이자를 갚아가며 건물의 소유권을 유지시켰습니다. 12년 동안 그 이자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건물 명의는 여전히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 4명에게 상속되는 구조. 그런데 이 건물이 있는 일대에 재개발 소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성이가 빚을 완납하고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이 낡은 건물의 가치가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상황. 이 정보를 가장 먼저 포착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둘째 대준입니다. 법무법인에서 부동산을 만지는 사람이 이런 정보에 어두울 리가 없지요. 대준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대준이 움직인 방향이 여러분,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들으십시오. 대준은 형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매각 대신 셋째 대식이와 막내 미영이를 따로 만났습니다. 형 모르게 맥주집에서 셋이 모였다고 합니다. 대준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건물 재개발 들어가면 매각 대금이 최소 12억은 나올 거야. 어머니 목 빼고 나머지를 넷이 나누면 1인당 2억 좀 넘어. 근데 셋이서 나누면 3억이 넘지. 대식이가 물었답니다. 형 몫은? 대준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형은 이미 아버지 빚 갚으면서 그 건물 이자를 냈잖아. 그게 형 몫이라고 보면 돼. 형은 이미 자기 몫을 쓴 거야. 우리는 가정이 있고 애들이 있으니까 더 필요하잖아. 형은 혼자니까. 여러분, 이 논리가 귀에 들어오십니까? 빚을 갚아준 사람한테 그 빚 갚은 것 자체가 네 유산 몫이라고요? 소방관이 불 끄러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너 불 껐으니까 소방비는 내가 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이겁니다. 대준이 말을 마치고 대식이와 미영이의 반응. 대식이는 소주잔을 한번 돌리더니 형한테 미안하긴 한데 대준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형이 빚 갚을 때 건물 이자도 낸 거니까 어떻게 보면 형이 건물에 투자한 셈이고 그 투자 수익이 건물이 안 넘어간 것 자체인 거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법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걸 보면 돈 앞에서는 누구나 업률가가 되나 봅니다. 미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아무 말 안 하다가 오빠한테 그러기 좀 그렇지 않아? 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대준이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미영아, 내 남편 사업 자금 3억이면 해결되잖아. 은행 대출 필요 없어. 이거 놓치면 언제 이런 기회와? 미영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까? 피를 나눈 형제가 자기들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준 형을 놓고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 이후 14년을 투병하시다가 수원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65이셨습니다. 임종 자리에 대성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갈수록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손이 차갑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느끼는 자기 손도 차갑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다고 합니다. 자기 감각도 같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장례는 대성이가 치렀습니다. 상주를 섰고 3일 내내 눈을 붙이지 못했고 문상객 한 분 한 분한테 절을 했습니다. 장례비 600만 원도 대성이가 냈습니다. 동생들은 각각 10만 원, 20만 원의 부의금을 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직장 동료 수준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49제가 지나고 대준이가 연락을 했습니다. 형, 아버지 건물 정리해야 하니까 다 모여. 사남매가 수원의 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준이가 서류를 탁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형, 건물 매각 대금은 나하고 대식이하고 미영이 셋이서 나누기로 했어. 형한테 줄 건 없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열기가 대성이의 목을 조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무릎 위에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무릎 자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준이가 덧붙였습니다. 형이 아버지 빚 갚은 건 형이 장남으로서 한 거잖아. 효도한 거지. 투자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갚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형이 알아서 한 거잖아. 세상에. 이 말을 듣고 대성이의 눈앞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눈앞에 대준이의 얼굴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얼굴이 아버지 얼굴과 겹쳐 보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맞으니까 하시던 그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아, 아버지의 그 말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내가 맞이라서 빚을 갚는 게 당연하고 내가 맞이라서 유산을 못 받는 것도 당연한 거구나. 대성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식이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형,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형은 혼자고 우리는 식구가 있잖아. 형이 이해해줘. 그때 미영이가 고개를 숙인 채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미안하다면서 서류에는 이미 도장을 찍어 놓은 겁니다. 셋이서 3등분 배분하는 합의서에 미영이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년입니다. 9억입니다. 손가락 한마디입니다. 청춘 전부입니다. 그걸 다 바친 사람한테 돌아온 대답이 형한테 줄 건 없어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이대로 끝났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동생들이 하나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무것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말씀도 잘 못하시고 병상에만 누워 계신 아버지가 뭘 알겠느냐고. 그런데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 건물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대성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동생 셋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그 합의서를. 그리고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2글자입니다. 그리고 외투를 집어들고 식당 문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미영이가 오빠 하고 불렀습니다. 대성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를 깨물어서 광대뼈 밑에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끝내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으니까 그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 대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싸우지 않느냐? 법적으로 내 몫이 있는데 왜 그냥 나오냐? 저도 그 심정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대성이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는 게 분노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비참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19살 때부터 참아라. 내가 맞으니까를 자기 존재의 운영체제로 삼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15년 넘게 자기 감정을 눌러왔고, 자기 욕구를 지워왔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자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깊은 곳을 보면 더 참혹합니다. 대성이는 동생들이 이러는 게 자기 탓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벌었으면 됐을 텐데, 내가 더 잘했으면 동생들이 형한테 이러지 않았겠지. 내가 부족하니까. 피해자가 자기를 가해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12년을 바쳤는데도 미안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착한 게 아닙니다. 이건 부서진 겁니다. 대성이는 그날 이후 무너졌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몸이 아닌 마음이 정지해버린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아닌 그냥 텅 빈 상태. 물탱크에 물이 남아있을 때는 새더라도 소리가 나는데 완전히 비어버리면 소리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대성이가 그 상태였습니다. 공장에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물류 창고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2곳 다 잘렸습니다. 수입이 0원이 됐습니다. 고시원비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1달, 2달, 석 달. 고시원 주인 아저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성이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사람 얼굴을 봐야 하니까 사람 얼굴 보는 게 두려워진 겁니다. 사람한테 너무 많이 당한 사람은 결국 사람 자체가 무서워집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물 한 잔, 이틀에 빵 한 조각.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광대뼈 아래가 푹 꺼져 있었고 눈 주위에 그림자가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넉 달 동안 동생들한테서 연락이 왔을까요? 대주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식이도 마찬가지. 미영이가 카톡을 2번 보냈습니다. 오빠 잘 지내? 대성이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도 그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12년을 피를 쏟으며 돌본 가족이 넉 달 동안 연락이 끊겨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빚을 갚는 기능이 끝나자 더 이상 필요 없는 기계를 창고에 넣고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성이가 고시원 복도 끝 공용 세면대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4인데 50대처럼 보이는 남자가 거울에 비쳤습니다. 그 남자의 눈에 아무런 빛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고 뺨이 안쪽으로 꺼져서 해골 같았습니다. 대성이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세면대에 2 손을 짚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대성이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갔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그 후에 고시원 방으로 돌아갔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갔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 하나, 작은 박스, 보낸 사람 이름에 이순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대성이는 그 상자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수원집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는데 대성이는 어머니한테도 연락을 끊고 있었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물건이 3가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작업 수첩. 철물점 시절 거래처 메모와 재고, 관리 기록이 빼곡한 그 수첩. 2번째, 아버지의 만년필. 잉크가 마른 채로 뚜껑이 닫혀 있었는데 열자 오래된 잉크 냄새와 함께 기름 냄새, 쇠 냄새가 미세하게 섞여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나던 냄새, 철을 다루던 사람의 냄새. 대성이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3번째, 봉투 하나. 갈색 서류 봉투. 봉인이 되어 있었고 위에 아버지의 글씨로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성이에게 대성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을 먼저 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거래처 연락처, 납품단가, 재고 목록.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 1장, 2장 계속 넘기다가 맨 뒷부분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거기에는 거래 메모가 아니라 다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달랐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필체이지만 획이 떨리고 글자 크기가 고르지 않고 한 글자 한 글자를 겨우 눌러 쓴 듯한 심근경색 이후에 힘이 빠진 손으로 쓰신 게 분명한 글씨였습니다. 일기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 침대에서 아무도 모르게 수년에 걸쳐 조금씩 적어 내려간 일기. 그리고 봉투. 대성이가 봉투를 열었을 때 이 남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에는 동생들이 절대로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 공증인의 직인이 찍혀 있고 증인 2명의 서명이 들어있는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가진 유언장이었습니다. 공증 날짜를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심근경색 이후 몸은 불편하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말씀은 잘 못하셨어도 판단력은 살아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자식들이 하는 일을 전부 보고 계셨습니다. 대성이가 매달 빚을 갚는 것, 동생들 등록금을 대는 것, 결혼 비용까지 보태는 것, 그리고 동생들이 형한테 감사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기만 하는 것. 아버지는 그걸 14년 동안 병상에서 지켜보셨습니다. 수첩 뒷부분의 일기가 그 증거였습니다. 대성이가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2005년 3월 12일 대성이가 대준이 등록금을 또 보냈다고 한다. 순재 어머니가 울면서 말해줬다. 내가 이 꼴이 아니었으면 2008년 7월 3일 대성이가 공장에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한다. 순재가 걱정되어 전화했더니 대성이가 괜찮다고만 했단다. 그 아이는 왜 아프다는 말을 못하는지. 2010년 11월 대준이 결혼한다고 형한테 돈 달라 했다고 한다. 대준이 내 녀석, 내 입으로 형한테 그 말이 나오더냐.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내 뺨을 때리겠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대성이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레시피처럼 많이 수첩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 위로 아들의 눈물이 번져서 잉크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대성이는 황급히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지워질까봐.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글씨가 더 떨리고 더 작아졌습니다. 힘이 빠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2012년 4월 대식이가 순재한테 말했다고 한다. 아버지 건물 재개발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벌써 눈독을 들이고 있다. 대성이 몫을 빼려는 속셈이 보인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못하겠지만 내가 죽고 나면. 그리고 마지막 일기. 2013년 1월. 오늘 변호사를 불렀다. 유언장을 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대성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것. 늦었다. 한참 늦었다. 그래도 이것만큼은 해야 한다. 이것만은. 유언장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수원 소재 건물의 소유권 전부를 장남 대성에게 상속한다. 기타 재산 예금, 보험금 등 은 나머지 자녀 3명에게 균등 배분한다. 건물 전체를 대성이한테 준 겁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12억 이상의 가치가 되는 그 건물을 전부. 그리고 유언장 하단에 아버지의 자필 메모가 한 줄 더 있었습니다. 대성아, 아버지가 내 인생을 빼앗았다. 이것으로 갚아지지는 않겠지만 이것밖에 없는 아비를 용서해라. 대성이가 그 문장을 읽었을 때 고시원 방 안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이 목 놓아 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의 12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벽이 얇은 고시원이니 옆방에서 벽을 쾅쾅 쳤을 겁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는 것, 아버지가 미안해하고 계셨다는 것, 그게 9억보다 건물보다 무엇보다 이 사람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대성이는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었습니다. 공증 날짜, 증인 서명, 법적 효력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남자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꺼져 있던 불이 다시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어떤 것, 굳이 말하자면 존엄,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이 사람의 등뼈를 다시 세웠습니다. 대성이는 다음 날 12년 만에 처음으로 양복을 빌리지 않고 샀습니다. 가장 싼 양복이었지만 자기 돈으로 산 자기 양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배정받은 변호사는 유 원장을 보고 눈이 커졌다고 합니다. 공증까지 받은 유 원장은 법적 효력이 확고합니다. 동생들이 아무리 합의서를 만들어봤자 이 유 원장 앞에서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한 가지 짚었습니다. 유류분 문제. 한국 민법상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전부를 남기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일정 부분은 돌려줘야 합니다. 즉, 동생들이 유류분 소송을 걸면 일부 금액은 나눠줘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변호사가 대성이의 12년 상환 이력을 쭉 살펴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은 주장이 가능하다고.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성이가 12년 동안 빚을 갚아 건물의 소유권을 유지시킨 행위, 건물 이자를 대신 납부한 행위, 아버지의 병원비를 부담한 행위, 이 모든 것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생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더라도 대성이의 기여분이 그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건물의 대부분, 어쩌면 전부 이 대성이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대성이는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대성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동생들한테 알겠다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평생을 참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소송을 결심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의 유 원장이 이 사람한테 허락을 내려준 겁니다. 너는 참지 않아도 된다. 내 것을 찾아도 된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대성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을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피고일란에 동생들의 이름을 적을 때 이름 한 글자 한 글자가 천근처럼 무거웠다고. 같이 자란 동생들이니까 이불 덮어주고 숙제 도와주고 용돈 나눠주고 등록금 내주고 결혼 축하해주던 동생들이니까 그래도 적었습니다. 써야 했으니까. 이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2년의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청춘, 포기한 꿈, 갖지 못한 가정, 그것들의 무게를 누군가가 인정해줘야 했습니다. 동생들이 안 해주면 법이라도 해줘야 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동생들한테 통보가 갔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해온 건 둘째 대준이었습니다. 대성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4통 쌓였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형, 이거 뭐야? 소송? 가족끼리 소송을 해? 형이 정말 이럴 거야? 대성이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식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형,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소송은 좀 아니지 않아? 미영이는 전화를 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오빠, 나 어떡해? 우리 그냥 다시 얘기하면 안 돼? 대성이는 세 사람 모두에게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해. 이 한마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평생 알겠다, 그래, 만하던 사람이 난생 처음 선을 그은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해. 이 짧은 문장이
대성이가 12년 만에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편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벌어진 일은 동생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동생들을 무너뜨린 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 하나하나에 대해 뭐라고 적으셨는지 법정에서 그 내용이 낭독되었을 때 법정안이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사람 중에 대성이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울지 않았습니다. 12년을 울었으니까 더 이상 울 눈물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대성이의 눈은 마르고 등은 곱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은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원고 측 대성이와 변호사가 한쪽에 앉았고 피고 측 동생 셋과 그쪽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동생들은 변호사를 따로 선임했습니다. 대준이가 법무법인 인맥을 동원한 겁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고 대성이 측 변호사가 첫 번째로 제출한 증거가 법정의 공기를 한순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작업 수첩이었습니다. 뒷부분의 일기. 변호사가 법정에서 일기의 주요 부분을 낭독했습니다. 2005년 3월 12일 대성이가 또 대준이 등록금을 보냈다. 이 아비 때문에 내 큰아들이 꿈을 접었다. 교대에 붙었던 아이였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눈을 빛내던 아이였다. 법정에 누군가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08년 7월 3일 대성이가 공장에서 손가락을 잃었다. 내 손가락이 아니라 내 손가락이다. 아비로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았을 것을. 대성이는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2010년 11월 14일 대준이가 결혼하면서 형한테 돈을 달라 했다. 대준아, 내 형이 12년째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걸 너는 아느냐? 내가 입은 양복값이면 내 형 한 달 밥값이다. 대준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옆에 앉은 대식이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미영이는 이미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2012년 4월 20일 대식이가 어머니한테 건물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재개발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놈들이 벌써 형 몫을 빼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데 코앞에서 이러고 있다. 대식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2013년 1월 8일 유언장을 썼다. 건물은 전부 대성이에게 간다. 나머지 돈은 둘째, 셋째, 막내한테 나눠준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이것으로도 대성이에게 갚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이 아비가 눈을 감기 전에 내 큰아들의 12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안경을 벗고 눈을 한번 닦으셨다고 합니다. 대성이 측 변호사는 이어서 기업은 관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12년간의 빚상환 내역, 은행거래 명세서, 건물 대출이자, 납부 기록, 동생들한테 보낸 송금 내역, 서류가 수십 장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대성이의 20대를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반대편에서 대준이 측 변호사가 유류분 반환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업은 심리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건물 상속에 관한 유언장은 유효하다. 원고 대성의 기여분을 인정한다.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여분과 상계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반환할 금액이 없다. 쉽게 말해서 건물은 전부 대성이 것이 된 겁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판결문에는 들어가지 않는 소견이었지만 이 한마디가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원고가 12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사실은 이 법정의 증거 자료가 아니더라도 분명한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특정인의 일방적 희생을 당연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대성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자리의 변호사가 축하합니다 했지만 대성이의 얼굴에 기쁨은 없었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병사의 표정이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잃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의 표정. 법원 복도에서 대성이와 동생들이 마주쳤습니다. 대준이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표정. 입을 열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아버지의 일기가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다는 것. 자기의 추한 모습을 아버지가 병상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그것이 법정에서 공개되었다는 것.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존심으로는 감당이 안 되었겠지요. 대식이는 대성이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형, 미안해 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성이는 대식이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식이의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게 보였을 겁니다. 대성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미영이가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오빠. 대성이가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대성이의 등 뒤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오빠한테 할 말이. 나도 알면서 못 막았어. 대준이 오빠가 그러자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해야 했는데 나도 돈이 필요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대성이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미영이의 울음소리가 법원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대성이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미영이를 보았습니다. 울음으로 얼룩진 여동생의 얼굴을. 대성이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울지 마. 두 글자. 12년 전에 아버지가 쓰러지신 날 밤 이불 속에서 오빠 무서워하던 12살짜리 미영이한테 했던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주저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대성이는 돌아서서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혼자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건물은 매각되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매각 대금은 약 13억이었습니다. 전부 대성이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성이가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수원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전세로 얻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그 집에 들어오시던 날 신발장에 신발을 넣으시면서 야, 신발장이 크다 하셨다고 합니다. 대성이가 그 모습을 보고 웃었는데 그게 12년 만에 이 사람이 처음으로 웃은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대성이가 13억 전부를 자기가 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이 사람이 참 바보 같다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끝내 사람이었구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성이는 13억 중 1억을 셋으로 나누어 동생들 앞으로 보냈습니다. 대준한테 3,300만 원, 대식한테 3,300만 원, 미영한테 3,400만 원, 미영이한테 100만 원을 더 준 건 미영이 아이들 학원비에 보태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입금하면서 메시지를 넣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좌이체만 했습니다. 대준이는 그 돈을 받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대식이는 입금 확인 후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고맙다. 미안하다. 짧았지만 대성이는 그 문자를 삭제하지 않고
남겨뒀다고 합니다. 미영이는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이거 왜 보냈어? 이러지 마. 나 이거 받으면 안 돼. 대성이가 말했답니다. 네 아들 학원비 내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이는 그 이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대성이가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닙니다. 가족이 무너졌다가 다시 붙으면 금이 간 자리는 남는 법이니까요. 대준이와는 여전히 연락이 없고 대식이와는 명절에 가끔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 미영이와만 간간히 통화를 합니다. 이전에 그 가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성이는 그걸 슬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진짜 가족이었으면 12년을 바친 형한테 줄 건 없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 대성이는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수원 시내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에 작은 문구점을 냈습니다. 왜 문구점이냐고요? 대성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새 연필 사는 게 제일 좋았어. 동생들 연필 깎아주는 것도 좋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문구점을 열면서 자기가 포기했던 시간 속으로 조용히 돌아간 겁니다. 교사는 못 되었지만 아이들이 연필을 사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꿈 근처에 서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가끔 문구점에 오셔서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별 말씀 없이 앉아 계시다가 가끔 대성아, 밥 먹었니? 하고 물으시고 대성이가 네 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시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취재진이 한번 물었답니다. 12년을 바쳤는데 후회하지 않으시냐고. 대성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후회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매일 합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내가 대학을 갔으면 어땠을까? 내가 선생님이 됐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었다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근데 동생들이 밥을 안 굶었으니까요.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그거면 됐습니다. 그리고 웃었다고 합니다. 문구점 카운터에 앉아서 연필을 한 자루 만지작거리면서 아버지의 수첩은 대성이의 문구점 금고 안에 있습니다. 만년필은 카운터 서랍에. 가끔 꺼내서 보지만 일기 부분은 더 이상 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읽었으면 된다고.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는 것. 그걸 알면 된다고. 여러분, 수원 시내 한 골목에 작은 문구점이 있습니다. 간판은 소박하고 가게는 좁습니다. 계산대에 40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는데 또래보다 늙어 보이고 왼손 약지 끝마디가 없습니다. 이 남자가 아이들한테 연필을 건네줄 때 손가락 9개로 연필을 쥐는 그 손에는 12년의 무게와 아버지의 잉크 냄새와 어머니의 밥 짓는 소리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가게 문 위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안에 낡은 종이가 들어 있는데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로 적힌 한 문장이 보입니다. 대성아,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